깊은 숲속 바람이 나뭇잎을 휘몰아쳤다. 낡은 삽으로 뒤엎어진 흙더미 사이 뼈마디 하나가 서서히 드러났다. 경찰의 손전등 불빛에 하얗게 빛나는 해골, 그리고 그 곁에 굴러나온 작은 반지 하나. 이 반지. 그 자리에 있던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식 날 직접 끼워줬던 수는 반지. 세월의 빛이 바랬지만 그 모양만큼은 분명히 기억 속과 같았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무릎이 꺾였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오열했다. 사라진 지 3년 만에 아내가 해골로 돌아온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가 어떻게 배신과 거짓으로 무너져 버렸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결코 잊을 수 없는 반전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사연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돌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으로 가보자. 남편 윤석 52. 소시민답게 성실하게 일했고 집에서는 늘 묵묵히 가장의 자리를 지켰다. 아내 미정 50. 이웃들 사이에서 손맛 좋고 인정 많은 아줌마로 불렸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고 안정된 가정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정의 눈빛은 점점 식어갔고 대화는 짧아졌다. 아침마다 내주던 따뜻한 밥상은 점점 형식적으로 바뀌었다. 윤석이 농담을 던져도 그녀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가 물어도 아내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윤석은 알 수 있었다.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는 걸. 밤늦게 거실 불이 켜져 있을 때가 잦아졌다. 베란다에서 통화를 하다가 황급히 끊는 모습도 몇 차례 목격했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다만 눈길이 남편을 피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은 갑자기 말했다. 잠깐 다녀올게. 금방 올 거야. 말은 짧았고 표정은 어딘가 낯설게 굳어 있었다. 윤석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아내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 하루 이틀은 친정에 갔거나 친구를 만났으리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커졌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뚜렷한 단서는 없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빈 그릇, 베개에 남아있는 희미한 향수 냄새. 윤석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듯 느껴졌다. 아내의 사라짐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누구도 몰랐다. 그 배경에 또 다른 남자가 있었음을, 그리고 그 남자가 지닌 어두운 그림자가 곧 그녀를 집어삼키리라는 사실을. 해골로 발견된 아내. 그 결말을 향한 길은 이미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아내가 사라지기 전 분명한 징조는 곳곳에 남아 있었다. 남편 윤석은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제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신호였다. 몇 달 전부터 미정은 이유 없는 외출이 잦아졌다. 장을 본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애매한 말만 남긴 채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졌다. 예전 같으면 장바구니를 들고 웃으며 들어왔을 텐데 요즘은 손에 든 것이 없거나 표정이 굳어 있었다. 어느 날은 새벽 2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았다. 윤석이 전화를 걸자 수신음만 울렸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아무렇지 않은 듯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다그치듯 묻자 미정은 짧게 답했다. 친구네 집에서 얘기하다가 늦었어. 그녀의 시선은 남편을 향하지 않았다. 식탁에서도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윤석이 하루 일을 얘기해도 미정은 건성으로 대꾸하거나 아예 다른 생각에 잠긴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웃음이 사라지고 따뜻한 기운이 사라졌다. 윤석은 처음엔 중년 부부라면 흔히 겪는 권태라고 여겼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선 알 수 없는 불안이 커져갔다. 그는 아내의 눈빛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석은 작은 단서를 발견했다. 세탁기를 돌리려다 바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나왔다. 낯선 카페 이름, 그리고 두 사람 몫의 주문 내역. 날짜는 그 주 화요일 오후 2시였다. 미정은 그날 분명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었다. 손끝이 떨렸다. 별것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윤석의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단 하나였다. 거짓말. 며칠 뒤 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윤석은 늦게 퇴근해 현관을 열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그런데 베란다 쪽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조용히 다가가자 미정이 휴대폰을 붙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응, 나도 보고 싶어. 조금만 더 기다려. 윤석은 숨을 죽였다. 아내가 전화를 끊자 그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다. 미정이 들어와 왔어? 하며 태연하게 묻는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슴은 쿵쾅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곁에 누운 아내의 호흡은 고르게 이어졌지만 그 숨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이불 사이의 거리는 몇 뼘도 되지 않았으나 마음의 거리는 끝없는 협곡처럼 깊어졌다. 점점 확신이 밀려왔다.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자신에게 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세계 속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있다는 것. 아침이 밝았을 때 미정은 아무렇지 않게 밥상을 차렸다. 그러나 윤석은 밥을 삼키지 못했다. 숟가락이 입술에 닿을 때마다 머릿속에 베란다에서 들었던 그 말이 맴돌았다. 나도 보고 싶어. 그는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혹시라도 대답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며칠 뒤 미정은 짧게 말했다. 잠깐 다녀올게. 금방 올 거야. 그날은 그녀의 마지막 외출이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윤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 가슴이 저려왔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알지 못했다. 아내가 다시는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발걸음이 바로 배신의 길로 들어서는 마지막 걸음이었음을. 이렇게 아내의 실종은 시작됐다. 사소한 거짓말과 은밀한 전화 속삭임,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않은 한마디 잠깐 다녀올게. 남겨진 남편은 이제 배신의 그림자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이 흘렀다. 윤석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친정에 갔거나 친구 집에서 머무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깊어졌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지인들에게 연락해도 모두 고개를 저었다. 연락 온 거 없어? 아니요, 형님. 요즘 미정 씨 못 본 지 오래예요. 친구들의 대답은 모두 같았다.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윤석은 경찰서를 찾아가 실종 신고를 했다. 담당 형사는 형식적인 태도로 말했다. 대부분 하루 이틀 안에 돌아옵니다. 지인과 연락이 끊긴 것도 아니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죠. 하지만 윤석은 알았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그날 현관문을 나설 때 그녀의 표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냉랭함이 서려 있었다. 집은 너무 조용했다. 혼자 앉은 식탁은 적막했고 텅 빈 방 안에는 여전히 그녀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윤석은 밤마다 휴대폰을 붙잡고 꺼져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꺼져 있거나 통화할 수 없습니다. 기계음이 반복될 때마다 심장은 더욱 철렁 내려앉았다. 며칠 뒤 그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단서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서랍 깊숙한 곳, 작은 메모지가 하나 나왔다. 거기엔 낯선 번호와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번 주 반드시 만나. 더는 미룰 수 없어. 손끝이 굳어졌다. 글씨는 분명 아내의 필체였다. 하지만 상대는 누구였을까? 윤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지금은 통화 못합니다. 뚝. 통화는 곧장 끊겼다. 윤석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속 불안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실마리는 잡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건넸다. 저기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며칠 전에 시장에서 미정 씨 봤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다고요? 네, 낯선 남자랑 같이 있었는데 둘이서 다정하게 얘기하는 걸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윤석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시장. 바로 아내가 자주 간다고 말하던 곳이었다. 이웃의 증언은 그의 마지막 기대를 무너뜨렸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아내가 스스로 다른 남자와 함께 떠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을 찔렀다. 밤이 되자 그는 집안 곳곳을 다시 뒤졌다.
서랍 속 장롱 안, 화장대 서랍까지. 그러다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더는 버틸 수 없어. 기다려줘. 편지는 이름도 날짜도 없었다. 하지만 그 글씨는 분명 아내의 것이었다. 윤석은 봉투를 붙든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이제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다른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미 마음을 떠나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 끝이 단순한 가출이나 변심이 아니라 결국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아내의 실종은 더 이상 단순한 사라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의 그림자였고 이제 그 그림자가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짧은 편지를 발견한 이후 윤석의 세상은 완전히 흔들렸다.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더는 버틸 수 없어. 기다려줘. 이 문장은 분명히 남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아내가 누군가에게 남긴 고백이었다. 밤새도록 그는 봉투를 붙들고 있었다. 손끝은 얼어붙은 듯했고 가슴은 불길처럼 달아올랐다. 내 아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니. 눈물이 솟구쳤지만 분노가 더 컸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무너뜨린 건 그녀가 이런 사실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떠났다는 배신감이었다. 며칠 뒤 경찰은 미정이 사라진 날의 CCTV 영상을 보여줬다. 시장 골목 어귀, 그녀가 낯선 남자와 나란히 걷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키가 크고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을 모자로 가리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부부처럼 가까웠다. 손이 스칠 듯 붙어 있었고 대화하는 모습은 다정했다. 윤석의 손이 떨렸다. 화면 속 아내는 웃고 있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땐 좀처럼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다. 그 웃음은 칼처럼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점점 더 깊은 배신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다. 언제부터였나? 누구인가? 왜 내 곁에서 숨겼던 걸까? 그러나 답은 없었다. 며칠 후 또 다른 단서가 드러났다. 경찰은 아내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사라지기 전날 현금으로 큰 금액이 인출되어 있었다. 수백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생활비라기엔 너무 크네요. 혹시 아내분이 쓰던 돈입니까? 형사의 질문에 윤석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날 이후 집안 어딘가에 숨겨진 금고를 찾기 시작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발견되었다.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화장품, 그리고 미처 가져가지 못한 작은 지갑이 있었다. 지갑 안에는 버스표가 한 장 남아 있었다. 도심을 벗어난 외곽으로 향하는 표였다. 날짜는 실종 당일. 윤석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내는 그 남자와 함께 도망치려 했던 거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가정을 버리고 떠날 준비까지 했던 것이다. 밤이 되자 그는 술잔을 기울였다. 입술에서 쓴맛이 번지며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수십 년을 함께한 아내였다.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살아왔는데 결국 그녀는 다른 남자의 품을 택했다. 하지만 윤석은 아직 모르는 게 있었다. 그 남자가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 막대한 빚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빚이 아내를 결국 비극으로 몰아넣게 되리라는 것을. 그날 이후 윤석은 아내의 흔적을 좇으며 매일 거리를 헤맸다. 이웃의 눈길은 차가웠다. 안 됐네. 원래 그런 기질이 있었나? 에휴, 가족 버리고 도망가다니. 뒷말은 그의 등을 더 무겁게 눌렀다.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앉은 그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미소 짓는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 웃음 속에 자신이 몰랐던 또 다른 세계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직감했다. 단순히 불륜이 아니라 아내가 그 남자와 함께 떠나려 한 이유에는 분명 더 큰 비밀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아내의 이중 생활은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곧 3년 뒤 숲속에서 해골로 발견되는 비극으로 이어질 것임을 윤석은 아직 알지 못했다. 시장 골목 CCTV에 찍힌 낯선 남자는 누구였을까? 경찰은 그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윤석은 감각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내와 함께 있었던 그 남자가 바로 모든 열쇠였다. 며칠 후 그는 아내의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파일은 거의 없었지만 이메일 계정이 로그아웃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거기에는 삭제되지 않은 메일 몇 통이 남아 있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빚. 메일 속엔 구체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다. 10억. 송금 요구와 협박이 섞여 있었다. 발신자는 이름 없는 계정이었지만 문장 끝에는 늘 같은 약속이 붙어 있었다. 곧 갚을 테니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윤석의 손끝이 굳어졌다. 그 돈은 분명 아내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남자, 불륜 상대가 지고 있던 짐이었다. 윤석은 고개를 떨궜다. 아내는 단순한 변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빚에 휘말린 남자를 따라갔던 것이다. 사랑이었을까? 연민이었을까? 하지만 결국 선택은 파멸을 향해 있었다. 그 무렵 아내 미정은 도피의 삶을 살고 있었다. 불륜남은 약속했다. 조금만 버티면 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추심꾼들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졌다. 밤마다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쏟아졌다. 거칠고 낮은 목소리가 협박처럼 흘렀다. 언제 갚을 거야? 너 어디 숨었는지 다 알고 있어. 미정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의지한 남자가 거대한 빚의 수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눈앞이 아득해졌다. 당신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남자는 눈을 피하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내가 알면 떠날까봐 난 널 잃고 싶지 않았어. 이게 사랑이야? 당신은 나한테 미래를 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결국 나도 빚쟁이들이랑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거잖아. 신랑이는 점점 거칠어졌다.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방을 뛰쳐나왔다. 좁은 숙소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 길을 택했을까? 남편 곁에 있었더라면. 하지만 되돌아가기엔 이미 늦었다. 그녀는 집을 버렸고 가족을 버렸다. 그리고 지금은 빚에 쫓기는 한 남자와 함께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선택한 건 사랑이 아니라 파멸이었어. 윤석은 경찰에서 새로운 소식을 들었다. 아내를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외곽도로 근처 한낮에 낯선 남자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다급해 보였고 손에는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다. 윤석은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다. 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새로운 삶의 꿈? 아니면 갚지 못할 빚의 무게? 그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아내의 실종은 단순한 변심이 아니었다. 불륜남의 빚, 그리고 그 빚이 불러온 절망이 그녀를 덮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른다. 그 빚이 결국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3년 뒤 숲속에서 해골로 발견되게 할 거라는 사실을. 아내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산길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비극이었다. 여름 장마가 끝난 7월의 저녁, 습한 공기가 산자락을 감싸고 있었다. 좁은 국도 옆 풀숲 사이로 이어진 산길을 두 남녀가 걸어가고 있었다. 미정은 지친 표정으로 가방을 끌고 있었고 그 옆에서 불륜남은 초조하게 담배를 피워 물고 있었다.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디까지 숨을 건데? 미정의 목소리는 한계에 다다른 듯 떨렸다. 조금만 더 버티자. 방법이 있어. 방법? 당신 빚이 10억이라며. 우리가 어디로 도망쳐야 그게 사라지겠어? 남자는 대답 대신 담배 연기를 내뱉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미정은 그제야 확신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당신, 날 속였어. 사랑이라며, 새로운 삶 준다며 결국 나를 빚더미 속에 끌어넣은 거잖아. 그런 말 하지 마. 난 널 정말 사랑했어. 사랑? 그럼 왜 나한테 진실을 숨겼는데?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다. 산길은 인적이 드물었고 나무 사이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미정은 더는 참지 못하고 가방을 던졌다. 이젠 끝내자. 난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 말에 남자의 눈빛이 돌변했다. 집으로? 네가 뭘 알고 있는데 돌아간다고? 지금 상황에서 네가 돌아가면 난 끝장이야. 그럼 끝나. 애초에 우린 잘못된 길을 온 거야. 두 사람은 거칠게 실랑이를 벌였다.
미정이 돌아서려는 순간 남자가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나, 놓으라고. 몸부림 속에 발이 헛디뎌졌다. 산비탈 가장자리, 흙이 무너져 내리며 돌멩이가 굴러 떨어졌다. 조심해. 남자가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 미정의 몸이 휘청이며 아래로 떨어졌다. 짧은 비명, 그리고 둔탁한 소리. 순간 모든 게 정적에 잠겼다. 새소리도 바람도 멎은 듯 고요했다. 남자는 비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나무 사이에 쓰러져 있는 미정의 몸. 움직이지 않았다. 미정아. 그는 비탈을 내려가 그녀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고 이마엔 돌에 부딪힌 상처가 깊게 패여 있었다.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남자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안 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사고였어. 그는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공허했다. 몇 분의 침묵 끝에 그는 도망치듯 몸을 돌렸다. 난 몰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냥 사라지면 돼. 어둠 속에서 발걸음은 점점 멀어졌다. 남자는 아내의 몸을 숲에 버려둔 채 비탈길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의 흔적은 3년 동안 숲속 흙더미 아래에 묻혀 있었다. 윤석은 이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한 채 집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경찰도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날의 이별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끝없는 어둠으로 들어서는 마지막 걸음이었다는 걸. 그의 마음속에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와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다. 산비탈 아래 쓰러져 있는 미정의 몸을 두고 남자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돌멩이에 스며들며 천천히 굳어갔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남자는 머리를 움켜쥐었다.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사고였어. 수없이 되뇌었지만 귀에 맴도는 건 그녀의 마지막 비명뿐이었다. 발끝이 저려왔고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다. 결국 그는 도망쳤다. 어두운 산길을 비틀거리며 내려오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 남겨진 그녀의 형체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남자의 삶은 끝없는 추락이었다. 빚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10억 원이라는 무게는 하루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추심꾼들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고 때로는 집 앞까지 찾아왔다. 그는 숨어 지내며 잠도 이루지 못했다. 술집을 전전하며 그는 입버릇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원한 건 그냥 사랑이었어. 그녀만 있으면 버틸 수 있었는데. 하지만 정작 그 사랑은 이미 숲속 흙더미에 묻혀 있었다. 며칠 후 그는 산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발걸음은 끝내 닿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할 용기도 그녀를 묻어줄 용기도 없었다. 그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죄책감을 눌러 담았다. 언젠가는 들키겠지.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다. 1년, 2년, 그리고 3년. 남자는 점점 더 초라해졌다. 빚쟁이들을 피해 지방 도시의 허름한 방을 옮겨 다녔고 사람을 피하듯 살았다. 돈이 없으니 친구도 가족도 떠났다. 술에 취해 쓰러진 밤마다 귀에 울려 퍼진 건 미정의 목소리였다. 나, 놓으라고. 그 순간의 비명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그가 도망칠수록 숲속의 안에는 더 깊이 썩어갔다. 나무 뿌리가 뼈를 덮었고 비와 바람이 흙을 쓸어내리며 조금씩 드러냈다. 그러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숲은 모든 걸 삼킨 듯 고요했다. 한편 남편 윤석은 여전히 집을 지키고 있었다. 매일같이 현관문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했다. 경찰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를 축소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마다 불 꺼진 거실에서 그는 혼잣말을 했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미정아? 그는 몰랐다. 아내가 이미 차갑게 굳은 뼈로 숲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옆에 남겨진 작은 반지가 언젠가 모든 진실을 드러내리라는 것을. 불륜남의 도주는 그렇게 3년 동안 이어졌다. 그러나 죄책감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낡은 모텔 침대 위에서 눈을 감을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랑해야지만
이제는 더는 버틸 수 없어. 그리고 이어지는 비명. 남자는 점점 무너져 갔다. 몸은 초췌했고 눈빛은 텅 비었다. 빚은 줄지 않았고 추심꾼의 발길은 여전했다. 그가 가진 건 오직 죄책감뿐이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뒤 결국 숲은 비밀을 더 이상 감춰주지 않았다. 벌목 작업 중이던 인부들이 흙더미 속에서 하얗게 드러난 해골을 발견한 것이다. 윤석은 경찰에 연락을 받고 숲으로 달려왔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해골, 그리고 뼈마디 사이에 낀 작은 반지. 그것은 결혼식 날 아내의 손가락에 끼워줬던 바로 그 반지였다. 무릎이 꺾이며 땅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그제야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알았다. 3년 동안 붙잡아온 기다림은 허망하게 무너졌다. 남겨진 건 배신과 죽음뿐이었다. 숲에서 발견된 해골은 곧바로 국과수로 옮겨졌다. 뼈에 남아있던 치아 기록과 반지, 그리고 신체 특징. 모든 것이 미정과 일치했다. 3년 동안 사라져 있던 아내가 결국 흙더미 속에서 차갑게 돌아온 것이다. 윤석은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와 마주 앉았다. 형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사인은 외상성 손상으로 보입니다. 두개골에 골절 흔적이 있고 산비탈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석의 손이 떨렸다. 그럼 누군가 밀어서.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고의인지 사고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발견된 현장에서 생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가방, 그리고 지갑 일부가 나왔습니다. 가방 속에는 낯선 남자의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다. 사진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그 얼굴은 분명 CCTV 속에서 아내와 함께 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윤석은 사진을 붙든 채 주저앉았다. 이 사람이었어.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했던 이유가. 경찰은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주변인 조사에서 몇몇 이웃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수군거렸다. 아, 그 남자요? 시장 근처에서 같이 있는 거 여러 번 봤죠. 미정 씨가 그이랑 다정하게 얘기하는 거 우리도 눈치챘어요. 윤석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걸까? 자신만 몰랐던 것일까?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이중 생활이 이제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현실은 그를 무너뜨렸다. 밤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사진을 바라봤다. 손끝으로 사진 위에 남자 얼굴을 문지르며 이를 갈았다. 네가 내 아내를 데려간 거냐?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만든 게 너냐? 그러나 분노와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만약 아내가 단순히 사랑에 빠져 떠난 것이라면 왜 숲속에서 해골로 발견된 걸까? 도대체 그 3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며칠 후 경찰은 불륜남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름은 박도현, 40대 중반. 사업 실패로 10억이 넘는 빚을 지고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그는 도피 생활을 이어가며 추심꾼들을 피해 지방을 떠돌았다고 했다. 윤석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 남자 때문에 미정이가 그렇게 된 거야.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수도 있고 이미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을 수도 있죠. 윤석은 경찰서를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차가운 공기가 목을 파고들었다.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켰다. 배신감, 분노, 슬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를 붙잡은 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날 산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불륜남 박도연은 여전히 숨어 살고 있었다. 좁은 고시원방, 낡은 침대 위에서 그는 술에 절어 잠들었다. 꿈속에서 미정의 비명과 얼굴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손끝에 느껴진 마지막 감각,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던 몸. 사고였어.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자신조차 믿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빛은 더 공허해졌다. 빚은 여전히 따라붙었고 경찰의 수사망도 조여오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정의 유골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소식은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알았다. 이제 자신이 숨어 지낼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윤석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 불을 켰다. 여전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결혼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아내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이제 그 웃음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왜 나를 두고 떠났어? 왜 그 남자를 택했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서서히 굳어가는 결심이 있었다. 그 남자를 찾아야 한다. 그날의 진실을 반드시 내 손으로 확인해야 한다. 박도연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다. 좁디 좁은 고시원 방,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졌고 냄새는 술과 담배에 절어 있었다. 손에 쥔 건 낡은 소주병과 언제 꺼졌는지 모를 담배꽁초뿐. 밤마다 그는 같은 꿈을 꿨다. 산길, 비탈, 그리고 미정의 마지막 비명. 그녀가 굴러떨어지던 순간이 눈앞에서 반복됐다. 꿈에서 깨어나면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울부짖었다. 사고였어.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나도 원한 게 아니었어. 하지만 죄책감은 술로도 지워지지 않았다. 추심꾼들의 발길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현관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는 목소리. 도연이 이 새끼. 돈 내놔. 그는 방 안구석에 웅크려 숨죽였다. 빚은 갚지 못했고 숨어다니는 삶은 점점 그를 짓눌렀다. 10억이라는 숫자는 목을 조르는 올가미 같았다. 한편 윤석은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진실이었다. 아내가 왜 떠났는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그 배신의 끝에 남은 남자가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는 아내의 지갑에서 발견된 낡은 버스표를 단서로 삼았다. 종착지는 외곽의 작은 터미널이었다. 윤석은 며칠 동안 그곳을 찾아다녔다. 오래된 여관 주인에게서 귀에 익은 이름을 들을 수 있었다. 박도현? 아, 맞아. 몇 년 전 그 이름으로 묵은 사람이 있었어. 여자랑 같이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윤석의 손이 떨렸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아내는 그 남자와 함께 이곳까지 도망쳐온 것이다. 그는 여관 주인이 건넨 낡은 숙박부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분명히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날짜는 아내가 사라진 바로 그 시기였다. 밤이 깊자 윤석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 다짐은 점점 단단해졌다. 그 남자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아내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지 직접 듣고야 말겠다. 며칠 뒤 그는 박도연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오래된 인맥과 주변 지인을 수소문한 끝에 한 술집 주인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그 사람, 요즘 고시원에 산다고 하던데. 맨날 술에 취해 비틀거려. 빚쟁이들 피해 숨어다니는 꼴이 딱해. 윤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비웠다. 가슴속에 분노가 끓어올랐다. 아내를 데려간 남자, 그녀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남자, 그리고 끝내 산길에서 방치한 남자. 이제 곧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밤 박도연은 고시원 복도에 비틀거리며 앉아 있었다. 손에 쥔 술병은 이미 비어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웅얼거렸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날 믿어줬는데 왜 난 지켜주지 못했을까? 그리고 문득 창문 밖을 보았다. 골목 끝에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친 얼굴.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그는 알아봤다. 바로 윤석이었다. 운명의 대면이 다가오고 있었다. 좁은 고시원 복도,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두 남자의 시선이 마주쳤다. 박도연은 술에 절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윤석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얽혀 있었다. 드디어 찾았다. 윤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박도연은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왜 여기까지 온 거요? 윤석은 한 걸음 다가섰다. 내 아내. 마지막 순간에 내 옆에 있었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날은 정말 사고였어. 술 기운에 젖은 눈에서 눈물이 번졌다. 그는 무릎을 꿇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윤석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사고? 사고라면서 3년 동안 왜 숨어 지냈어? 왜 내 아내를 산속에 버려둔 채 도망쳤냐고. 박도연은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난 빚에 쫓기고 있었어. 10억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어. 그런데 내 아내가 그녀가 내 곁에 있어줬어. 날 믿어줬다고.
그래서 함께 도망쳤지. 새 출발을 꿈꿨다고. 하지만 그건 환상이었어. 그의 말은 점점 흐려졌다. 윤석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새 출발을 꿈꾸던 여자가 왜 해골이 됐어? 왜 숲속에 묻혀 있어야 했냐고. 박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목소리는 절규처럼 갈라졌다. 그날 산길에서 다퉜어. 그녀가 내 빚을 알아챘거든. 10억이라고 그녀가 울면서 말했어. 당신은 나한테 미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녀가 돌아가겠다고 했어. 내게 돌아가겠다고. 난 막았어. 제발 가지 말라고 붙잡았어. 그런데 그녀가 발을 헛디뎌서 산비탈 아래로. 윤석의 몸이 떨렸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래서 그냥 두고 왔단 말이냐.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다. 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용기가 없었어. 난 겁쟁이였어.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쳤어. 그 뒤로 하루도 편히 산 적 없어. 매일 밤 그녀의 비명이 내 귀에 울려. 난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윤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먹은 하얗게 굳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가 벌을 받았다고?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박도연은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방 안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윤석의 눈빛은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흔들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결심이 다져지고 있었다. 아내의 마지막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 그날 밤 윤석은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앉았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낯설게 다가왔다. 왜 그랬어? 왜 그런 사람을 따라갔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에 깊게 울려 퍼졌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아내의 마지막 비명이 그의 귀에 되살아났다. 윤석과의 대면 이후 박도연은 경찰서로 끌려갔다. 윤석이 직접 신고한 건 아니었다. 고시원 주인이 소란을 눈치채고 경찰에 알린 덕분이었다. 조사실에서 박도연은 초췌한 몰골로 앉아 있었다. 형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3년 전 김미정 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습니까?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산길에서 다퉜습니다. 그녀가 제 빚을 알고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제가 잡으려다 발을 헛디뎌서 추락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그냥. 형사는 눈썹을 찌푸렸다. 확인도 안 하고 도망쳤단 말입니까? 박도연은 얼굴을 감싸쥐었다. 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진술은 단순했다. 고의로 살해한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3년 동안 시신을 방치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했다. 형사는 기록에 과실치사 및 사체유기로 남겼다. 윤석은 조사실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박도연의 얼굴은 이미 인간의 형체를 잃은 듯 초라했다. 술과 죄책감, 빚에 쫓기며 무너져버린 남자. 하지만 윤석의 가슴 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내 입으로 들었으니 됐다. 이제 법이 널 심판하겠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속이 시원하지는 않았다. 아내가 돌아오는 건 아니었으니까. 며칠 뒤 검찰은 사건을 정리해 기소했다. 언론은 실종 3년 만에 발견된 주부의 유골, 불륜남의 충격 고백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역시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따라갔던 거야. 불쌍한 윤석 씨만 피해자네. 윤석은 그런 말들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다. 오직 아이들과 시어머니만이 그의 곁에서 눈물을 나눴다. 재판정에서 박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 박도연, 죄목은 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피고의 범행은 우발적이었으며 고의적 살인의 증거는 부족하나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한 행위는 중대하다. 징역 6년을 선고한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윤석은 눈을 감았다. 분노와 안도, 허망함이 뒤섞였다. 단지 6년. 그러나 그보다 더 무거운 형벌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박도연의 몰락한 삶 자체가 형벌이었고 무엇보다 그의 양심이 평생을 옥죄리라는 걸 윤석은 알고 있었다. 박도연은 연행되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했어요. 떠나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석의 눈이 흔들렸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거짓말이지, 그럴 리가 없어. 그러나 박도연의 표정은 진심처럼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윤석은 결혼사진 앞에 앉았다. 아내의 미소가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 슬픔과 허무가 더 크게 자리했다. 마지막까지 날 불렀다고. 그는 속삭이며 눈가를 훔쳤다.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지만 윤석의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이제 법적 절차는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윤석의 집은 긴 정적에 잠겼다. 언론은 사건을 자극적으로 다뤘고 이웃들의 시선은 차갑게 꽂혔다. 그러나 윤석은 더 이상 남들의 눈길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남은 건 오직 가족,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다. 시어머니는 병든 몸을 이끌고 집으로 찾아왔다. 흰 머리에 깊은 주름, 눈빛은 흐려졌지만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저 아이가 결국 잘못된 길을 간 거지. 윤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에게 미정은 단순한 잘못된 아이가 아니었다. 사랑했고 함께 살아온 아내였다. 배신했을지라도 그 웃음을 잊을 수 없었다. 아이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딸은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아들은 분노로 물건을 집어던졌다. 엄마가 왜 그랬어? 우리를 두고 왜? 윤석은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엄마도 힘들었던 거야. 우리를 버리려던 게 아니라 그 순간을 잘못 선택한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흔들렸다. 며칠 뒤 가족은 아내의 유골을 모아 작은 장례식을 치렀다. 하얀 국화꽃과 향 냄새가 방 안을 메웠다. 윤석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진 속 미정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날 속이고 떠났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맴돌았다. 당신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도연의 마지막 진술은 진실일까? 아니면 회안에서 나온 거짓일까? 윤석은 답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뒤 윤석은 집안을 정리했다. 옷장 속에 걸린 아내의 옷, 화장대 위에 놓인 화장품, 서랍 깊숙한 곳에 남아있던 작은 편지들. 그 모든 것이 추억이자 상처였다.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가 나왔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오늘은 힘들다. 그래도 가족이 있어 다행이다. 아이들 웃는 얼굴을 보며 버틴다. 윤석과 싸웠다. 하지만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거다. 그 글씨를 따라가며 윤석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내는 끝까지 흔들렸지만 동시에 가족을 사랑했던 흔적도 남아있었다. 넌 끝까지 우리 곁에 있고 싶었던 거구나.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 결국 널 데려갔구나. 그날 밤 윤석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조금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크게 남아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러나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윤석은 거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내의 영정 앞에 국화를 놓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네가 남긴 상처, 우리가 안고 살아갈게. 하지만 무너지진 않겠다. 아이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차가운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박도연은 교도소의 좁은 방에 던져지듯 들어왔다. 시멘트 바닥 위에 깔린 낡은 담요, 창문에는 굵은 쇠창살이 가로막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구부려 앉았다. 손목엔 여전히 수갑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고 얼굴은 며칠째 면도조차 하지 못한 채 초췌했다. 벽에 등을 기댄 순간 그는 무겁게 숨을 몰아쉬었다. 여기가 내 종착지구나. 하루는 느리게 흘렀다. 아침에는 차가운 국과 밥 한 숟가락, 낮에는 무의미한 노동.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시간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작업장에서 쇠망치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그의 귀에는 미정의 마지막 비명이 겹쳐졌다.
잠들려 눈을 감으면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던 그녀의 모습이 꿈속에 나타났다. 나, 놓으라고. 그 목소리가 벽을 타고 퍼지며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는 밤마다 몸을 떨며 웅크렸다. 동료 수감자들은 그를 미친놈이라며 비웃었지만 그 말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미 그는 스스로의 죄책감 속에서 형벌을 받고 있었다. 교도소로 면회를 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과거에 그가 의지했던 친구들은 모두 떠났고 가족마저 외면했다. 빚을 대신 떠안은 형제들은 그를 저주하며 발길을 끊었다. 너 같은 놈은 가족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동생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미정의 얼굴만이 밤마다 찾아왔다. 그러나 그 얼굴은 따뜻하지 않았다. 눈에 가득한 원망과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절망이 겹쳐져 있었다. 그는 수없이 중얼거렸다. 사고였어. 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러나 그 변명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었다. 세월은 교도소 안에서도 흐른다. 1년, 2년, 그리고 3년. 머리카락은 희끗해졌고 어깨는 굽어갔다. 그는 점점 더 말수가 줄었고 눈빛은 공허해졌다. 감방 동료들은 그를 무시하거나 가끔은 장난감 삼아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작업장에서 손을 다쳤다. 손가락이 깊게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한 듯 멍하니 손바닥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이 피 내 것이 아니라 그녀의 피 같아. 동료 수감자가 혀를 찼다. 저 자식은 이미 끝났어. 박도연은 창살 사이로 하늘을 바라봤다. 파란 빛이 보였지만 자유의 빛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는 알았다. 언젠가 출소하더라도 자신을 기다리는 건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걸. 그의 삶은 이미 무너졌다. 빚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가족은 그를 버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정의 죽음은 영원히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나도 결국 버려진 거구나.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다. 배신자의 끝은 파멸이었다. 사랑을 배신했고 가정을 배신했고 결국 자신조차 배신했다. 이제 남은 건 쇠창살과 죄책감뿐이었다. 박도연은 침대에 몸을 눕히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깊은 한숨이 방 안을 메웠다. 그리고 그의 귓가엔 다시 한번 미정의 비명이 스쳤다. 장례가 끝난 지 한 달, 집안은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윤석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내의 부재는 일상의 사소한 틈에서 가장 크게 느껴졌다. 아침마다 차려지던 밥상, 소파 위에 놓여있던 작은 쿠션, 화분에 물을 주던 손길. 모든 게 멈춰 있었다. 윤석은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용기를 내어 아내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자 빼곡히 정리된 수첩과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아빠, 여기 엄마 젊었을 때네. 우리랑 여행 갔을 때. 사진 속 미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윤석은 눈을 감았다. 배신의 상처와 별개로 그녀가 남긴 시간은 분명히 가족과 함께였다. 그 웃음은 가짜가 아니었다. 그래서 더욱 아팠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 안에는 짧은 쪽지가 있었다. 아이들 잘 부탁해. 나도 내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아. 윤석의 손끝이 떨렸다. 목구멍이 막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끝까지 가족을 두고 떠났구나. 시어머니는 옆에서 국화를 들고 기도하듯 속삭였다. 이제 보내주자. 죽어서라도 편히 가야지.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울음은 터져나왔지만 그 울음 끝에는 조금씩 놓아주는 마음이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 뒤 윤석은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로 향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하늘은 맑았다. 그는 바람에 날개처럼 흩날리는 국화를 바다에 던졌다. 미정아, 이젠 편히 가라. 너의 선택이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널 원망만 하진 않겠다. 남은 건 우리가 살아낼 몫이다. 아이들도 함께 국화를 던지며 눈물을 흘렸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울음을 삼켜버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평온이 찾아왔다. 윤석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린다. 하지만 그 끝은 책임으로 남는다. 미정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다. 그러나 그 역시 그녀의 남편으로서 남겨진 가족을 지켜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차렸다. 웃음은 아직 어색했지만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아빠, 오늘 반찬 맛있네. 그래, 우리 딸이 도와줬으니까. 오랜만에 식탁 위에 따뜻한 공기가 돌았다. 아내의 빈자리는 여전했지만 그 빈자리를 메우려는 힘이 모이고 있었다. 윤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과거에 갇히지 않겠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겠다. 미정의 흔적은 아픔이 아니라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이유가 될 거다. 그날 밤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 마지막으로 국화를 올려두었다. 잘 가라, 미정아. 너의 잘못도 너의 웃음도 모두 내 기억 속에 남아있을 거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다. 윤석의 눈빛은 여전히 슬펐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다. 윤석은 집 앞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3년 동안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배신의 상처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이제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아내 미정은 돌아오지 않았다. 숲속에서 해골로 발견된 순간 모든 희망은 끊어졌다. 하지만 그 끝에서 그는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다른 남자를 선택했고 결국 그 배신의 길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한순간에 파멸의 불씨가 되었던 것이다. 윤석은 여전히 아내의 웃음을 기억했다. 함께한 시간은 모두 거짓이 아니었다. 그러나 마지막 선택은 잘못이었다. 그 선택이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남편에게는 지울 수 없는 배신감을 남겼다. 박도현, 그 이름은 이제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다. 10억 빚에 짓눌려 아내를 끌어들였고 결국 사고로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지금 그는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죄책감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배신자의 끝은 결국 파멸이었다. 윤석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아이들이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딸은 연필을 꼭 쥐며 중얼거렸다.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윤석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들은 묵묵히 교과서를 넘기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예전보다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우린 여전히 가족이다. 윤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게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처는 남아있었지만 그 속에서 다시 살아가려는 힘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 며칠 뒤 윤석은 아내의 유고를 모신 납골당을 찾았다. 국화를 올려두고 잠시 눈을 감았다. 미정아, 너의 잘못이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널 원망만 하진 않겠다. 이제 널 도와주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살아가겠다.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이 흔들렸다. 마치 그녀가 마지막으로 미소 짓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석은 오랜만에 발걸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지난 3년의 시간은 지옥 같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다. 배신의 그림자를 딛고 남겨진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길.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배신의 끝은 파멸일 뿐이다. 진정한 힘은 남겨진 가족을 지켜내는 데 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다. 윤석의 발걸음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해골로 발견된 아내의 비극적인 결말. 그러나 그 이야기는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배신과 거짓은 결국 파멸을 불러왔고 남겨진 가족은 그 상처를 안고도 다시 살아가야 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충격적인 실화였다.